자, 오늘 뭐 이렇게 왜 요즘 뭐 밝은 뉴스는 별로 없어요. 코로나19 재확산하면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내려잡았다면서요? 네, 종전 5월 전망치가 마이너스 0.2%였는데 여기서 1.1%포인트를 추가로 내려서 결국은 마이너스 1.3% 수준까지 떨어질 거라는 수정 전망을 내놨습니다. 0.9나 더 떨어뜨려졌네요. 1.1%포인트 추가로 내려서요. 1.1이구나. 네, 빼기가 안 됐네요. 종국적으로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11월에 이게 또 3분기 성적 나오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네. 당초에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다. 한국은행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수출 상황이 어떻게 개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수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고민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배 소장님 가장 네. 비관적으로 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OECD는 우리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 2%. 근데 한국은행보다 더 비관적으로 전망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의 부담입니다. 네. 3분기에는 그래도 V자는 아니더라도 서서히 반등하는 U자 반등 정도는 기대를 했는데 이 재확산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또 하나는 수출 부담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생산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이 우리 주요 수출 시장인데 여기도 지금 재확산 조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재확산 코로나19 재확산 부담 그리고 수출 부담이 이런 전망 한국은행의 전망을 만든 배경으로 꼽힙니다. 네, 아까 기사를 보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올해 상반기 동안 코로나 이후에 폐업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을 쭉 누가 어떤 기자가 조사를 했는데 제일 타격을 입은 데가 이제 방문 판매하는 거예요. 네. 컨택트를 해야 되니까. 아예 못하니까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판매업, 노래방, 단란주점, 목욕탕 이런 업들이 상당히 폐업 1순위 쪽에 올려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안타깝습니다. 좀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연미 기자님, 네. 내년에 성장률 전망치도 나왔죠? 네, 올해도 어려운데 내년도 어렵다. 그런데 전년도가 마이너스면 그 다음 연도는 무조건 플러스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른바 기저효과인데 지하 3층에서 1층까지만 올라가도 일단은 양수로 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골이 깊으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 오름폭이 종전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요. 당초에는 한국은행이 3.1%를 예상을 했는데 거기까지 못 갈 것 같다. 2.8%를 전망했습니다만 내년에 이건 백신이 나오고 상황이 좀 정리된다는 가정이 깔려 있어서 하반기 상황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1953님께서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 들으시고 문자 보내신 것 같아요. 처음 인사드려요 19행님. 오늘 멘트 정말 찰지네요. 사이다 방송 응원합니다. 여기는 안성이요. 제 고향 분이시네. 네, 안승이네요. 저는 삼직인데 어디요? 자, 국회 출입기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받으면서 오늘 국회가 봉쇄되는, 폐쇄되는 이런 정말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국회도 폐쇄가 되고 자가격리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의원회관, 본청까지 폐쇄가 됐고요. 어제입니다. 민주당에 출입하는 국회 출입기자가 확진을 받으면서 국회가 셧다운되는 상황까지 초래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1차 접촉한 민주당 지도부도 전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어제 최고위원 회의 직후에 이제 그 기자가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자가격리를 시작을 했어요. 확진 판정 나오기 전에. 그리고 어제 저녁에 확진 판정 나왔다 이게 속보로 전해졌는데 일단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그 능동감시 대상자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능동감시자. 구역별로 해당 사진 기자하고 동선이 겹친 사람들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2주 자가격리를 하게 됐는데 어찌되었건 모두 그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로 했고요. 오늘 검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르면 저녁쯤 검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접촉자가 워낙 많다는 게 걱정거리입니다. 국회에 또 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니까 또 2차 접촉자인 그 박병수 국회의장 말고 야당 인사들도 능동감시자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1차 접촉자 그러니까 바로 확진자와 접촉을 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검사 이행을 준수해야 되는데 2차 접촉자는 이제 1차 접촉자와 이제 접촉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의무는 없지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앞서 이제 우리 선덕 박연미 기자가 얘기한 능동 감시 네 글자입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네, 능동 감시? 밑줄 4줄, 별은 별도 4개, 4글자. 왜 4개예요? 네 네 글자라. 네. 그냥 아무 기준이 없이 하는군요. 능동 감시가 하여튼 중요하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제 국회까지 지금 폐쇄되는 상황인데 이 무겁당 서당에서 다시 코로나19 예방법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좀 따라서 해주세요. 9월 코로나 찐 예방은 코로나 찐 예방은 마스크뿐이니라. 마스크뿐이니라. 좋습니다. 요즘 뭐 찐이야 영탁의 네네. 찐이야 커버한 배종찬 소장의 찐 마스크가 히트치고 있다는데 다시 한 번만 좀 들려주시죠. 찐이야. 마스크 찐이야. 청취자를 위해서 뭐 몸을 사리지 않는 네. 우리 마스크 이제 브랜드를 하나 만들까 봐요. 배종찬 소장을 위해서 자 비타민 투요. 비타민. 광고가 곧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국회가 지금 뭐 할 일이 잔뜩 쌓였는데 이 상임위원회부터 올스톱이니 이게 걱정이에요. 네, 일단 오늘 결산하는 상임위도 못 열리고 뿐만 아니라 수해 복구 작업 아직 안 끝났죠. 그렇죠. 그리고 태풍 상황도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4차 추경에다가 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한참 나와야 되는 이 시점에 국회가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기자들이 있는 소통관도 문을 닫았고 정론관도 문을 닫았고 의원 회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빠듯한 일정 속에서 가능하면 추석 전에 지원금을 주려면 그때 주자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라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29일 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원래 온라인으로 이번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원래 온라인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당권 주자 자가격리 돼 있죠. 그리고 당 지도부 자가격리 돼 있죠. 아. 생전 이런 전당대회는 저도 보다 처음 봅니다. 그러면은 전당대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온라인으로 민주당 하는 당사에서 하나요? 그러면? 원래는 그렇게 해서 한 50명만 현장에 모이고 네. 나머지 권리당원들은 온라인으로 투표한다 했었는데 어찌 되었던 간에 현장에 지금 당권 주자 이낙연 주자 못 나가죠. 네. 당 지도부들도 현장에 대거 비울 가능성이 있고 이해찬 대표도 못 올 거 아니에요. 못 능동 감시자라 갈 수는 있나요? 가려면 갈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좀 있고요. 당직자 상당수는 1차 접촉자, 밀접 접촉자로 돼 있어서 네. 의무적으로 2주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오늘 밤 9시 반부터 송창식 씨, 함춘호 씨 네. 특별 쇼를 하잖아요. 네. 여기 TBS 네. 스튜디오에서 할 건데 강당에서. 노래 어떻게 부르시죠? 아니 노래는 이제 워낙 무관중으로 갈 거예요. 워낙은 네. 한 거리두기에서 한 20여 분 초청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2단계가 되면서 아 너무 아쉽네요. 무관중으로 네. 하는데 뒤에 이제 배경판에다가 왜 그 이 연예 쇼 같은데 보면 유튜브로 집에서 관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관객들 아. 그분들 지금 모집 받고 있어요. 네. 이따가 두 분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네. 민주당도 이제 모레 전당대회인데 그렇게 할 그런 거예요. 식으로 온라인 예. 당원회에서 네. 뒤에다 모셔놓고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자 멱살은 나가서 잡으시죠. 네. 자, 이 코로나 재유행 속에서 정당 지지율이 크게 뒤집혔더라고요. 민주당이 7주 만에 두 자릿수로 격차로 통합당을 앞섰다고요. 네,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512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고의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 5.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거 간결하게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41.3%, 미래통합당 30.3%, 11%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은 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긍정 49.4%, 부정 46.6%로 나왔습니다. 네. 그 오늘 여론조사 의 결과가 해설을 하는데 보니까 네. 광화문 집회에 대한
전광훈 목사나 이 집회 참여자들의 태도가 지지율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래통합당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메시지에는 주목을 하되 집회는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갈라서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시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태와 결별하겠다는 선언을 깔끔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수도권 전역에서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네. 뭐 부울경 이쪽 지역을 제외하면 서울에서 특히 전주 대비 7.7%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통합당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내림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 성향이건 이념이건 일단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는 욕구가 가장 높다는 걸 잠시 간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망사 마스크가 또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어요. 네. 망사 마스크.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 관련인데요. 김 의원이 지난 21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서 정은경 본부장과 비공개 면담을 그 가졌는데 사진은 다 봤잖아요. 네. 그 비공개할 때라서 그런지 정은경 본부장하고 네. 김종인 위원장 두 사람이 현관인가 이렇게 서서 뭐 네. 얘기하는 장면, 그거는 봤는데. 근데 이때 정확하게 사진이라서 잘 안 보였을 수 있는데 김미애 의원이 망사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망사 마스크가 기능에 제약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지를 걸러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비말, 침방울을 걸러내는 데는 기능적으로 제약이 있다. 네. 좀 더 제대로 된 비말 차단 마스크를 착용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정은경 본부장이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컨트롤 타워인데 영웅이죠. 그분이 감염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진짜 놀라운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새싹 문자 블루제이님인데 19님 올더 할 거라 생각하고 패스했는데 무지 유쾌하고 재밌네요. 계속 청취해야겠어요. 문자가 간결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문자까지 소개해드려야지. 네. 최고신데요. 네. 좀 위트 있으시네요. 블루제이님이네. 센스쟁이. 저기 네. 뭐야 유뚱 네. 네. 야구 선수 유현진 소속팀이 토론토 블루제이잖아요. 혹시 블루제이님 거기 팬이세요? 네. 블루제이가 뭔 뜻인지 아세요? 제발 좀 옆길로 안 세시면. 파란 청어치. 저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계 이뚱커벨 배종찬 소장, 시사계 선동영 박연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사파업 이틀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전임의 10명 등 곳곳에서 전임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있다면서요? 네, 복지부의 병원 실사 현장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 의지를 표현하는 건데 일부 전임의들이 실제로 사직서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산병원을 비롯해서 뭐 여러 병원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직을 걸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배경을 보면 전공이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겠지만 골라서 가거든요. 요새는 과를. 그러니까 내가 그만둔다고 해도 결국은 니들이 나를 다시 부르겠지. 이런 그 뒷배경이 좀 깔려 있기도 하고요. 한 가지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건 코로나19 환자 대응에는 우리가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나마도 오늘부터는 자원봉사로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병원에 코로나 환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긴급한 수술 받아야 하는 환자 너무 많고요. 저도 저희 모친이 이제 생전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긴급 수술을 받고 10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네. 이렇게 시급을 다투는 수술을 해야 할 때 펠로우들이 없으면 이게 돌아가질 않아요. 전공이나 그래서 전임의가 없으면. 네, 사실 전공의는 뭐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현장 투입이 어렵다고 봐도 전임의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환자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전공의 한번. 전임의가 인턴 레지던트를 얘기하는 거죠? 인턴 레지던트가 이제 전공의 예. 아직까지 학생에 준하는 신분인 거고 이제 펠로우들은 정말로 수술방에서 그 어시스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죠. 그래요. 네. 지금 뭐 어디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수술 스케줄이 한 170건 되는데 60건밖에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서울대병원 두 달을 상황이에요. 기다려서 오늘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오늘 못 하는 거예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네. 외래 진료도 문제고 특히 이제 중환자 치료가 상당히 애로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예.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 타 병원들도 30% 이상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거 무슨 뭐 진짜 시민과 환자들을 볼모로 하는 거지. 이게
이 의사들이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